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 부끄러움을 털어내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을 나누어 누군가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용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래처 방문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시간인데 그날따라 일정이 없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견적 정리하느라 피곤했는데도 이상하게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물을 틀고 세수를 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영업 일을 하다 보면 새 번호로 연락 오는 일이 많아서 저는 낯선 번호도 항상 받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수사기관입니다. 간단히 본인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사건을 언급하며 제 이름으로 온라인 거래 사기가 발생했다고 했고 제 이름과 집 주소, 회사 근무지 그리고 동네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심이 들어 전화를 끊었지만 잠시 뒤 다른 번호로 다시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했고 명함 이미지를 메일로 보내겠으니 이 번호로 다시 연락하시면 됩니다라며 조용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흔한 사기꾼의 어색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신뢰가 갔습니다. 그는 제게 사용하는 은행을 물었고 저는 정신이 없던 탓에 대답했습니다. 잔액은 끝자리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비밀번호나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에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간접적으로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상황이면 계좌가 묶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관련자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나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불려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고 순간적으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휴대폰 문자로 공공기관 마크가 찍힌 링크를 보냈습니다. 이건 수사협조용 전용 앱입니다. 검찰금융감독원 합동조사 앱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의심이 풀렸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라며 이야기했고 저는 홀린 듯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휴대폰에 알려준 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끝나자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앱을 켜지도 않았는데 문자함이 열리고 은행 앱이 실행되고 제 계좌 잔액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들은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앱은 사실상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금융감독원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들이 중간에서 통화를 가로채도록 조작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절대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좌가 곧 압류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현재 통장에 있는 3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창구 직원이 이유를 물으면 개인 사업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좌가 곧 압류될 것이라는 말에 두려워 아무 생각 없이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구에서 이유를 물으면 개인 사업 준비 중이라고 답하라 했고 저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머릿속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인출해 쇼핑백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도심 외곽의 한 역 출구로 나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쪽 사람이 갈 겁니다. 남자는 안 보내드릴게요. 놀라실 수 있으니까요.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평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비밀 유지와 사실 부인을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제 불안이 죄책감으로 바뀌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서명한 뒤 쇼핑백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 소중한 3천만 원은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택시 타고 공공청사 쪽으로 이동하세요. 조사만 받으면 거의 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끝이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청사 로비에 들어서서 경비원에게 검사를 찾는다고 말하자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왜 전화를 합니까? 혹시 어떤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풀리며 그제서야 통화 중이던 사람과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야 이 모든 게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신고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갔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담담하게 원격 앱 제거 방법과 피해 방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돈은 이미 해외로 송금됐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는 전달책을 잡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어 송금 루트를 닫고 사라지는데 능숙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제공한 역 주변 CCTV 동선과 특징 덕분에 전달책이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붙잡힌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본인이 챙긴 몫은 몇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하자며 요구를 해왔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괴로웠습니다. 샤워할 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귓가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보호 조치예요. 저는 결국 휴대폰을 바꿨고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잃은 만큼 다시 채우자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주간 근무라 밤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퇴근하면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몸이 지치면 생각이 덜 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니 그날의 장면들이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래처를 다녔습니다. 낮에는 영업 미팅과 납품 일정, 단가 조정 회의를 평소처럼 소화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손이 떨렸고 휴대폰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말을 꺼냈더니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일로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다더라라며 제 어깨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실 저는 돈보다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출근 전에 거래처 일정만 보던 습관은 은행 앱 로그인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는 일단 검색부터 했고 동료가 요즘 왜 이렇게 조심하냐라고 웃어도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나에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직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지만 사건 이후에는 상대가 친절하기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믿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거래의 시작일까라는 의심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부장님이 요즘 사람 경계하느라 힘들지? 근데 그건 잘하는 거야. 다만 너무 꽉 쥐면 사람도 놓쳐.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방식은 바꾸되 마음을 닫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믿는 대신 조심스럽게 믿는 법을 배우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서 뭘 얻으려 하는가 보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먼저 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회사에서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영업 실적이 올라가고 상반기에는 포상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퇴근길에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볼 때면 그날 탔던 택시가 떠올랐고 햇빛의 각도가 같을 때면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일부러 동네 체육관을 다니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하면 그날의 통화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고 오늘 하루는 버텼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누군가 보이스피싱 때문에 젊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혼자 해결하려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퇴근 후
저는 인터넷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검색해봤습니다. 그제서야 저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지만 저보다 훨씬 큰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당하고 나니 그게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센터를 검색했습니다. 상담 버튼을 누르는 게 부끄러웠지만 상담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피해자분 잘못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기술 범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해킹하는 범죄입니다. 그들은 불안과 책임감, 죄책감, 가족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히 자극합니다. 피해자는 멍청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버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빼앗았지만 저는 다시 제 시간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복수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고가 자존심 같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잃지 않고 버티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안할수록 소비를 줄이고 작은 만족에 집중합니다.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그 비싼 수업료로 저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은 언제든 속을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 셋째, 무너져 본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는 것. 주변의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에 속냐라는 말이나 부주의 아니냐는 말은 칼처럼 박혔지만 저는 숨기면 수치, 말하면 경험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당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하자 오히려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한 후배가 선배 이야기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간의 후회가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일상 속 루틴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그 단조로움이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오랜 거래처 사장님이 사람 믿는 게 힘들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덕분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더 잘 보게 됐습니다 라고 답했고 그분은 그럼 됐네. 인생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끊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문자 링크나 앱 설치, 이어폰으로 통화 유지하라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면 100% 경고 신호로 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더 힘들어지고 말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가끔 그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쇼핑백 손잡이의 감촉, 이어폰 너머의 목소리, 차가운 로비의 공기.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두려움이 아니라 경각심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한 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안전은 없지만 완벽한 회복은 있습니다. 돈을 잃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순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인생을 다시 세울 첫걸음이 될 겁니다.